일단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려면 일단 민사소송법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 단행법으로 되어 있는 6개의 법 중에 어떤 데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게 왜 어려운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은 헌법이죠. 헌법은 최고의 법이고 국가를 조직하고 그 국가를 조직하면서 그 조직하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 기본권, 그러니까 기본권과 국가 조직에 관한 법이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굉장히 좀 널널해요. 그 범주라든지 규정하는 정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부분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최고법이죠.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입니다. 최고규범으로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 그 헌법을 이제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법으로 이제 법률이 있는 거죠. 물론 헌법은 누가 만든 거냐면요.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제정하고 국민이 개정을 하죠. 이게 국민이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높을 수밖에 없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죠. 그 법들은 국민이 직접 헌법 말고 이런 밑에 있는 법들도 다 만들지 못하니까 이 경우는 국민이 대표를 뽑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그 대표자들이 그 법을 만들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가 만드는 거죠. 국회가 만드는 게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붙이는 것들은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률에 이제 있는 거죠. 법률. 그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일단 헌법이 있고요. 그 헌법에 국가 조직과 그 국가 기관의 활동에 관해서 헌법을 받아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 헌법을 받아서 헌법에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해가지고 만든 법률이 아까 단행법은 아니지만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그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수많은 법들, 이게 행정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정법을 말할 때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법에서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가 조직과 국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뭘 하려고 조직을 만들겠어요? 활동하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에요. 이 행정법은 단행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행정법, 개별적인 단행법들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은 없어요. 이 행정법 안에 무슨 공무원법, 그 다음에 또는 뭡니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뭐 경찰공무원법 이런 수많은 그런 단행법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죠? 단행법들이 다 모여서 행정법,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법 또는 뭐 행정심판법 이런 것들이 다 행정법입니다. 자, 그거 이제 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행정법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일단 행정법 빼고 일단 공법부터 해보면 형법이 있겠죠. 형법. 형법은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범죄자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형법입니다. 형법. 그러니까 형법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법익을 보호하려고, 그죠? 국민들의 법익을 보호하려고 범죄인 한 사람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죠. 이게 형법입니다. 그리고 이 형법은 당연히 이것도 다 국가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공법이고요. 형법도 국가가 형벌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가 그 범죄인 한 국민에게 이 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공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법을 그러면 그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거냐. 형법만 있어가지고 형벌이 부과되진 않죠. 그 형벌을 부과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이 필요하죠. 그게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형법이 그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라면 실체법, 실체 내용을 규율한 거라면 그 실체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 과정을 규율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형법이 실현하는 과정을 규율한 게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그대로 형법이 실현되는 과정을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막 난해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 형사소송법은 짐작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저럼 처벌해야지.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공판 절차에서 검사는 그 피고인을 어떻게든지 유죄를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 심정을 갖게 해서 처벌하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그 무죄에 항변을 하겠죠. 그죠? 그런 절차로서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제 민법 있죠. 민법. 자,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죠? 그 분쟁의 내용,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분쟁의 실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분쟁의 내용.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법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이 민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규율.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민법으로 규율합니다.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 민법에는 이제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게 물권법이고, 채권을 규율하고 있는 게 채권법이고, 가족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게 가족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제 내용입니다. 어떠한 법률 관계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거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의 내용, 당연히 그건 사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 관계에서 이제 분쟁이 또 생기겠죠. 아까 형법에서 범죄인을 하면 그걸 처벌해야 되는 과정, 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규율한다면,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는데 그 법률 관계가 원만하게 무난히 해결이 되면 그냥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뭐 민법도 실제로 적용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근데 그 법률관계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법률관계에 뭔가 분쟁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죠. 그게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 그러면요, 지금 이제 행정법을 빼면 소위 우리가 육법전세라고 할 때 헌법, 가장 높은 헌법 있고, 그다음에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우리 5개 나왔죠. 마지막 하나 있는 게 상법입니다. 여기 이건 이제 상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죠? 실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특별법.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6개의 법 중에 실제법으로 제일 어려운 게 민법이에요. 실제법으로 제일 어려운 거, 그죠? 실제법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민법인데, 그 실제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어려운 법만, 실제법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제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실제상의 법률 관계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죠.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그 절차법을 규율했으니, 그럼 이 민사소송법은 어떤 법인 거예요? 어려운 법을 다시 또 그 사항들을 규명해 나가는, 그죠? 그래서 진실이 뭔지, 사실이 뭔지 판단해서 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니까 이거는 이 어려움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가장 어렵고, 민사소송법은 결국 뭐를 잘해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민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민법이 안 되어 있으면 민사소송법은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제 사이에 개인 간의 여기 법률 관계가 있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전제가 된 이 법률 관계를 에서 생긴 요 민법상의 법률 관계죠. 민법상의 법률 관계에, 즉 민법상의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민법상의 법률 관계에서 생긴 분쟁이에요. 민법상의 법률 관계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민법상의 법률 관계에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법,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 민사소송법이니까, 여러분 이거 앞에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 민법상의 법률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민법이 어려워요. 민법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법을 다시 또 우리 분석의 전제 조건을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당연히 어려운 거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죠. 이렇게 돼요. 이래서 민사소송법이 어려운 거죠.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으로 민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민법에 대해서 그것도 그냥 막연히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민법 조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은 잘할 수가 없죠. 잘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민법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제 민사소송법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외워야 할 내용이, 그렇게 외우기 시작한다면 그 외워야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가다가 다 지치고요. 뭐 1년 내내 외운 거 가지고 시험 보고 또 실망하고, 또 외운 거 가지고 실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의 기본적인 중요한 법의 어떤
그 얼개를 보면서 민사소송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민사소송법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민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제가 고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민사소송법 앞으로 강의를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저도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좀 쉽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민사소송법의 어떤 기본적인 그 구조, 얼개를 좀 알고 민사소송법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한 3강에서 한 5강 사이에서 그 여러분 민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이해, 즉 민사소송 절차를 개관해서 그 민사소송 절차에서 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 민사소송의 주요 내용들을 학습해 갈 것인지, 그래서 좀 여러분이 전체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자, 우리가 살펴볼 기본적인 어떤 체계죠. 민사소송법 체계를 한번 볼 텐데요. 그럼 우리는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라고 제목을 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앞으로 민사소송법을 하실 때 이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민사소송법 교재를 끝낼 때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항상 이게 그 밑에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깔려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는 이제 다른게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민사소송 절차 개관이죠. 민사소송 절차를 함께 다 큰 틀에서 전체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인 간의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건 사인 간,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그 개인 간의 법적 분쟁에 있어서 그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관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법률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 민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거죠. 그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 그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 여차법은 절차를 규율한 법. 그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러면 민사소송법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개인 간의 분쟁이 있어야 돼요. 개인 간의 분쟁이.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 없는 민사소송법. 이건 다룰 내용이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과 똑같은 거죠. 따라서 법적 분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법적 분쟁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3가지 형태로. 법적 분쟁은 3가지 형태로. 먼저 본 게요. 첫 번째 볼 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실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상대방, 즉 이행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해달라고. 그 분쟁을 발생한 이유가 안 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행해줘 라고 하면서 요구한 거니까 이행해소가 됩니다. 이행해소요. 자, 그거 한번 볼까요? 그 법률관계 먼저. 분쟁의 첫 번째 분쟁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들어와서요. 자, 보세요. 자, 제일 앞에 있죠? 우리 교과서 열고, 그 다음에 머릿말, 그 다음에도 들어가 보면 목차 앞에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예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먼저 민사소송이 개시되게 한 전제 조건은 사법상의 분쟁이 발생,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이죠. 그때 그 분쟁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이 첫 번째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이겁니다. 자, 이행의소 해가지고 예시가 되어 있죠. 자, 보시면 홍길동은 장길산에게 2014년 1월 1일 2억 원을 2015년 12월 31일을 변제일로, 즉 2015년 12월 31일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대여해 줬습니다. 대여했다는 말은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소비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관계 규라는 민법 지식으로 온 거죠. 민법의 채권 계약, 14개의 채권 계약 중에 소비 대차가 있단 말이죠. 소비 대차. 그 소비 대차 계약이에요. 그런데 장길산이 2015년 12월 31일 날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안 하나 봐요. 장길산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홍길동은 장길산에게 수회에 걸쳐서 그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왜 안 하냐? 그죠? 이행해라 빨리. 이미 변제기가 지났으니 자, 네가 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이행 지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자, 그 독촉하는 그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갚을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때 홍길동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나라가 자력구제가 된다면 가서 그냥 그 재산 아무거나 막 빼고 써면 되겠지만 자력구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공적 그 제도를 이용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민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거죠. 절차법. 분쟁을 해결하는, 즉 권리구제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 자, 그때 안 해주고 있죠, 지금. 장길산이가 2억 원을 갚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장길산이 갚지 않으니까 원래는 갚는 거.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장길산이 2억 원 주세요. 돌려줘. 라고 할 때 지금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즉 국가로 하여금 받아주게 하는 거죠. 이행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행의소예요. 이행의소.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도록 법원으로 하여금 강제하도록 만드는 그런 권리구제입니다. 이게 이행의소죠. 자, 그러니까 보면 홍길동은 장길산에 대해서 화살표 보시면 2억 원의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었던 거죠. 장길산이가 스스로 자진해서 2억 원을 갚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뭐 형법에 올 이유가 민사소송법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이 법원에 이 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죠? 이 2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걸 확정하도록 하고 그 확정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가서 그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강제 집행을 하게 하는 거죠. 재산을 압류하게 해서 그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서 그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로 법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받도록 그러는 절차. 이게 바로 이행의소 및 그 이행의소에 따른 이행 판결문의 집행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집행할 때는 민사집행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보니까요. 자, 이런 이행의소가 제기됐을 때 홍길동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그죠? 그 이행의소가 제기됐을 때 이 홍길동이 장길산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바로 그 이행의소에 대한 소장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개의 소장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장일이 그래입니다. 소장일이. 자, 어떻게 되나요? 소장일은? 일단 소장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소장을 제출하는 거, 그렇게 제출하라고 민사소송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법원은 이제 이 소장을 가지고 전제를 해가지고 쭉, 그 사건을 심리해 가면서 이제 실체 진실을 밝혀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든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248조에서 소제기 방식에서 자,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기한다. 자,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제기하니까 지금 소장 1이 나와 있죠. 이행의소에서의 소장입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자, 소장 해가지고 나옵니다. 소장. 그때 이제 소장에 기재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할 내용. 이제 소장의 기재사항. 자, 소장의 기재사항은 쭉 가보시면, 자, 형성의 소 다음에 있죠. 형성의 소, 확인의 소, 그 다음에 형성의 소,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자, 수소법원의 재판장. 이렇게 나오죠. 수소법원의 재판장.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의 적식심사 보면, 적식심사, 바로 밑에, 자, 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있죠? 소장의 기재사항. 그게 249조에 있습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보시면, 자,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그래서, 자, 248조 바로 밑에, 소제기 방식 바로 밑에, 자, 소장의 기재사항. 그게 조문 있죠. 자, 그래서 248조 밑에 249조를 보시면, 자,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원인을 적어야 한다. 자, 그럼 보십시다. 소장 1 보시면,
자, 일단 사건의 이름은 뭐냐면요. 대여금 청구의 소입니다. 지금 대여금 청구의 소로 간 이유는 지금 분쟁의 내용이 뭐였냐면 장기산이가 홍길동이한테 2억 원을 갚지 않으니까 갚지 않은 게 법적 분쟁이죠. 그러니까 이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 청구의 소고요. 그다음에 원고는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자, 69년생이고요. 자, 앞에 1번인 거 보니까 1로 시작하니까 남자임을 알 수 있네요. 남자이고. 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고는 장길산이고요. 71년생이고. 역시 1로 시작하니까 지금 이행소에서는 역시 장길산도 남자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24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자, 당사자 지금 규정이 됐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성년자니까 법정 대리는 없는 거죠. 특별히 뭐, 이 사람들이 피성년 후견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대리는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쓰라고 그랬죠. 249조에서 청구 취지 쓰라고 했으니까 청구 취지 보니까요. 청구 취지란 뭐냐면, 원고가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과 범인을 밝히는 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고가 지금 이 소장에서 피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결론 부분은 뭡니까? 2억 원을 갚아라는 얘기죠. 2억 원을 갚아라. 그죠? 2억 원을 변제해라. 지급하라. 이런 내용이니까 그게 바로 청구 취지가 되겠죠. 그러면 보니까요.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소장이 제출돼서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갚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연체 이율을 연 20% 고율로 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지급하라. 이런 요구. 그게 청구 취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패소한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1항. 즉 2억 원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자,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그게 청구의 취지죠. 이런 판결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 2, 3 그 항 3개의 내용으로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청구 취지입니다. 그럼 이런 청구 취지만 그 소장에 기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249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원인, 그러면 그러한 청구를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청구 원인입니다. 그래서 청구 원인이란 그 청구 원인 바로 밑에 장시 보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즉 청구가 정당하게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성립 원인 사실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성립 원인 사실. 그러면 자, 이렇게 2억 원을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근거. 성립 근거 요건 원인 사실. 자, 그걸 보니까요. 첫째, 피고는 2014년 1월 1일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고, 그죠? 장기사니까 아까 홍길동한테 2억 원 차용했다는 거죠. 2015년 12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죠. 아까 사실관계 보니까 그랬었어요. 그런데 피고가 계속하여 약속 이행하지 않았죠. 않고 있어요. 뭐 여러 차례에서 내용 증명으로 추구도 했는데도 무분부답했잖아요. 자, 그런 사실이 있고, 두 번째, 원고는 피고에게 수요에 걸쳐 그 이행을 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때마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자, 어떻게 해요? 이제 소로서, 그죠? 청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런 과정입니다. 그게 청구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청구 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또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입증 방법으로 먼저 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갑호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의로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원고 갑이 첫 번째 증거로 제출한 거죠. 입증 방법으로 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거죠. 소비대차 계약. 그 가장 확실한 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증명하는 그 입증 방법, 증거 자료입니다. 그게 소비자 계약서고요. 두 번째, 갑 제2호증은 자, 금전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거죠. 즉, 금전을 소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돈을 안 줬으면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돈도 실제로 지급했고, 그 지급받았다는 그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2억 원을 받았다는 그 금전 지급 영수증을 지금 원고가 받고 있는 거죠. 그걸 또 증거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2015년 12월 31일은 지났으니까 결국 그 변제에 도래했다는 사실도 이미 이 소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첨부 서류는요. 그 갑 1호증과 2호증의 입증 방법으로 그 두 개를 지금 첨부하는 거 각 한 통씩. 그다음에 소장 부본
소장 부본을 하나 더 제출해야 되죠. 그래야 그 소장 부본을 법원에서 지금 피고한테 보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원고가 소장 부본 하나를 더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송달료. 그 법원이 그 송달료를 국가에서 그 지급해 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송달료를 납부했다는 거, 납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소송할 경우는 이제 필요 없는데,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는 소송 대리 위임장 한 통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소장은 이제 관할 법원에 제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여금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지금 대여금을 지금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하면 이거는 이제 특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물 이외에는 그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지참채무죠.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지참채무로. 그렇기 때문에 지참채무니까 원고의 주소지가 이행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고의 주소가 있는, 즉 광진구죠. 광진구니까 광진구가 있는 법원은 소재에 거기 광진구를 관할하는 법원은 이제 서울 동부지방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소장 1. 소장 1은 뭐였습니까? 이행의소. 그죠? 이행의소에서의 소장입니다. 소장, 그죠? 이게 첫 번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이 분쟁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소장 2가 나오죠? 소장 2. 이행의소가 가장 많죠, 그죠? 분쟁 관계 생겼을 때 누가 돈 안 갚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이행의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꼭 그런 그 돈을 빌려간 다음에 안 갚는 그런 사건만 있는 건 아니죠. 민법상의 분쟁 관계가 그것만 있겠습니까? 자, 보니까요. 또 다른 형태의 분쟁이 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는 뭐 주세요. 이행해 주세요. 이런 이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 거죠. 자, 봅시다. 어떤 경우가. 자, 확인의 소유 예시가 있네요. 자, 홍길동은 장길산으로부터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6-1번지 소재의 대지 200제곱미터에 관하여, 뭐 100제곱미터가 한 30평 정도 되죠? 그러면 뭐 60평 정도 되겠네요. 200제곱미터에 관하여 장길산을 임대인으로 하고 보통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기간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년간, 그럼 어떻게 된가요? 2020년까지죠?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는 자, 임료 월 50만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같은 해, 같은 해니까 2010년이요. 10년 5월 1일부터 그 지상에 보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장길산의 땅이죠. 장길산의 토지 위에 지금 누가 건물을 지어요? 그 홍길동이가, 그죠? 근데 홍길동이가 남의 집에다 건물 지어서 이걸 뭐 식당을 한다든지 영업을 하려면 이 땅 주인한테 이 땅의 사용권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이 땅에 대해서 20년 동안 이 장길산에 이 토지를 임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 임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옛날에는 그 임대차 계약을 최대한 하더라도 20년 넘지 못하겠는데 이게 헌법재판에서 유형 결정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건축을 해가지고 홍길동이 이 건물을 지금 소유해 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장길산이죠. 장길산은 2015년 12월 15일 홍길동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에 대해서, 홍길동이가 애매죠. 홍길동이가 이 사건 대지를 소의 임꺽정에게 무단 전대했다고 한다. 무단 전대. 자, 전대라고 하는 것은 이 홍길동이가 임차인이죠. 이게 황길산이가 임대인이고요, 그죠?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자기가 이 임차 건물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토지를 자기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런데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했다는 거죠. 전대했다는 말은 홍길동이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차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임대차, 그러니까 또 1번 임대차, 2번 임대차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옮겨갔다고 해서 이걸 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차. 그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임꺽정.
그러니까 임꺽정이 전차인이 되는 거지. 그죠? 전차인.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은 동시에 요 전차인에 대해서는 전대인이 되는 거고. 전대인,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 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법의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여러분, 이런 용어를 모르면 민사소송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민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사소송법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먼저 할 일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찾아봐야죠. 임대차 계약 찾아봐야 돼요. 그죠? 민법에 있는 임대차. 자, 618조부터 654조가요. 거기까지 다 찾아봐야 됩니다. 요거. 자, 그런데 그렇게 무단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통보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임대인 자기의 허락도 없이 임차인이 말이야. 내가 자기한테 쓰라고 이 토지에 대해서 그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니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임꺽정한테 이 토지를 전대해가지고 이 사람을 쓰게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이 임대인은 이 임차인이 자기 허락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하는 거 이걸 무단전대차라고 합니다. 무단전대차죠. 무단전대차를 하게 되면 이 임대인은 이 임차인에 대해서 그죠? 즉 장길산, 홍길산에 대해서 이 자기와 이 홍길동 사이에 있었던 이 임대차 계약 있죠?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지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민법에 있다니까, 민법에. 그러니까 민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민법 629조, 민법 629조 1항. 이게 뭐야? 629조. 민법 629조 1항에는 이렇게 무단 전대차가 있게 되면 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원래 자기와 임차인 사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 할 때는 반드시 민법이 들어있는 민사소송법전이 꼭 필요합니다. 민법이 들어있어야 돼요. 민법 들어있지 않으면 이거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629조 1항을 보면요. 1항과 2항이죠. 2항. 이건 조문 자체는 629조 2항이죠. 2항에. 자, 629조 봅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대한 거죠. 자, 동의 없이 전대하지 못해요. 근데 이거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 보니까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29조 2항입니다. 그죠? 629조 2항. 자, 이렇게 민법의 전제가 있어야 이 민법상의 법률 관계,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까 민사소송법으로.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임대인이 이 홍길동에 대해서 자, 얼마 너 내 허락도 없이 전대했잖아. 그러니까 나 바로 해지할 거야. 라고 해서 629조의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홍길동은요. 자, 그런 해지 통보를 받은 다음에 펄쩍 뛰는 거죠. 왜? 자기는 임꺽정한테 전대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홍길동은 이 사건 대지를 임꺽정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다.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지금 장기사장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홍길동은 자, 어떻게 자신의 이 임차권, 그죠? 자신의 임대차 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이죠.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 이 소지 임차권, 이 토지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죠?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장기사장은 계속 이 홍길동에 대해서 내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너는 이 해지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임차인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이 건물 철거해. 뭐 이렇게 주장해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일단 이 홍길동이가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 즉, 이 장길산의 이 해지권 행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소송에서 주장해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으면 임차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어도 2020년, 아까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임차권이 있다. 장기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지된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떤 소를 제기했나요? 자, 볼까요? 소장 나오죠? 소장 2입니다. 소장 2. 소장 2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임차권 확인 청구죠. 임차권이 홍길동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예요? 확인해소네요. 그죠? 확인해달라. 확인해소. 자, 확인해소입니다. 지금 그런데
법적 분쟁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지금 이행소, 확인해소, 마지막에 형성소인데요. 자, 그 셋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하나 더 남은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장을 작성해야죠. 그럼 소장 한번 작성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소장을 잘 작성하는 거, 얼마나 더 잘 작성하느냐가 민사소송법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사건명은 임차권 확인 청구소입니다. 자, 원고 당연히 홍길동이겠죠. 아까 주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피고 장기산이었죠. 또 주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249조에서 소장의 기재 사항을 아까 규례했었죠. 소장 당사자. 만약에 당사자가 소송 무능력자 할 때, 즉 법정 대리인 있을 때는 자, 법정 대리인도 기피해야 되고 청구 취지, 청구 이유 이렇게 나왔죠. 자, 먼저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가 뭐라고 했죠? 원고의 청구에서 그 원고가 그 소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 그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 자, 그게 청구 취지입니다. 보니까요. 자, 청구 취지 1번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96-1번지 소재의 대지 자 200제곱미터에 관해서 피고를 임대인을 하고 보통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기간을 2010년 1월부터 20년간 임료 월 50만 원이라는 임대차 즉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확인해달라. 이제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가 있죠. 확인한다. 두 번째 소송비용은 피고 누구예요? 장기산, 그렇죠? 임대인이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법원에서 이 청구 취지가 맞다,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 판결하겠죠. 라는 판결 부분만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판결 주문이 돼버려요. 그죠? 청구 취지가 그대로 가서 판결 주문이 되겠죠. 이긴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의 청구 취지, 즉, 초의 결론 부분이 이유가 있으려면, 즉, 정당하려면 그 정당화 시켜주기 위한 그 중요한 그 원인 사실이 있지 않는 거죠. 요건 사실이 있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청구 원인이죠. 청구 원인. 그래서 청구 원인은 이제 청구를 다시 이유 있게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 성립 원인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게 왜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 원인 뭐냐? 첫째, 원고는 2010년 1월 1일 청구 취지 기재 대지. 청구 취지 대지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대지 말이죠. 중화동 296-1번지 그 대지를 피고로부터 보통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기간 20년 월 임료 50만 원의 약정으로 임차하고 그걸 인도받아서 자, 같은 해 5월 1일부터 그 지상에 신축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번 청구원인 두 번째 피고는 2015년 12월 15일 원고에 대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의 임꺽정에게 무단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던 거죠. 그 해지의 근거가 뭐였어요? 민법 229조 2항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세 번째 갑니다. 청구원인 세 번째.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임꺽정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어요. 그죠? 이런 사실도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지가 일방적으로 주장해가지고 해지했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에 의한 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무효라고 합시다. 그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한 거니까요. 자, 4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자, 대지 인주 요구가 있다고 했죠. 대지 인도하고도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죠. 이 임차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받으면 편안하게 20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에 대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확인해소를 제기한 겁니다. 확인해소. 자, 역시 이제 입증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그래서 갑제 1호증. 그다음에 기타 입증 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이제 적시에 제출하겠다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변론 과정에서는 이제 적시 제출주의입니다. 적시 제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적시에 그 입증 방법들 자료들을 제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첨부서를 보니까요. 위에 입증 방법 한 통이고요. 그다음에 소장 부본 이것도 피고에게 송달해 줘야 되니까요. 소장 부본 한 통. 그다음에 송달료 납부서. 그다음에 소송 만약에 본인이 소송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송 대리를 통해서 한다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면 소송 대리 위임장 한 통을 자, 역시 이것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소장이었습니다.